트럼프 대통령이 7월 12일에 유럽연합에 대해서 무려 30%의 관세를 8월 1일자부터 부과하겠다. 이렇게 서한을 날렸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한테 정말 큰 충격을 준 게 사실 유럽연합이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중간 과정 다 무시하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30%라는 진짜 충격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유럽연합까지 이제 관세율이 30%로 올라가면서 그동안 미국하고 더 열심히 협상을 했을수록 관세율이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서한을 먼저 받은 쪽이 그나마 더 나았습니다. 트럼프발 행운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세 서한 7월 7일 한국을 가장 먼저 거론하고 그다음 일본 순서로 관세 서한을 발표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은 한국만 콕 찍어서 더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한국의 관세는 4월 2일에 발표했던 25%가 그대로 25%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늦게 발표된 나라일수록 더 높은 관세율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7월 9일에 브라질 관세율은 원래 4월 2일자 10%에서 50%로 무려 5배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도 원래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30%로 올렸거든요. 여기다가 7월 12일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아마도 유럽연합일 겁니다. 4월 2일에 상호관세율은 분명히 20%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든 10%까지 끌어내려보자 이러면서 미국하고 유럽이 많은 것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든 협상을 무시하고 30%로 관세율을 높인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8월 1일자에 이렇게 높은 고율의 관세 진짜로 부과할 생각인지 아니면 협상용 블러핑인지 이걸 궁금해하실 텐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요 항상 협상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내걸건 그게 항상 진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책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연구해 왔는데 트럼프가 비즈니스 정글에서 깨달은 점이 뭐냐? 블러핑은 협상에서 전혀 안 통한다는 거 이걸 항상 체험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심입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 3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 진짜 진심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오면 협상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설득해봐. 나 설득 안 되면 무조건 너 30%야.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냥 블러핑으로 던져보고 언제든 물러나겠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고 해서 항상 트럼프는 겁먹고 물러난다. 이런 오명을 썼던 데는 이유가 있었죠. 이 협상 상대국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에서 발작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났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란 폭격까지 성공을 하고 BBB 법안까지 무사히 통과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품목 관세율을 막 25%였던 거 50%로 올리는 식으로 계속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의 물가가 그동안 오르지 않았고 금융시장 발작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30% 관세안은 결코 타코로 물러날 게 아니라 유럽연합이 이 30% 관세 물리는 것보다 더 좋은 협상안, 즉 미국한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협상안을 내놔야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30% 관세를 물러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죠. 미국이 이렇게 관세 폭탄을 마구 투하하는 이런 행위,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이런 관세 전략을 쓰지 않았던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국의 무역 보복, 이것도 상당히 신경 쓰이죠. 더군다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거 이것도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들이 관세 전략을 쓰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약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이 관세 후폭풍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걸 보면 이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요. 당장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를 아무리 올려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자, 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걸 내세우느냐? 관세를 물리면 관세를 내는 것은 외국 기업이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관세를 부과하면 그걸 내는 건 미국의 수익 기업이 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관세가 외국 기업으로 전가된다는 너무나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나라에서 수출 보조금을 엄청 줘서 비용을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말이 반쯤은 맞아요. 왜 그러냐?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했느냐? 수출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의 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2019년에 또 한 번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더니 그 당시에도 시진핑 주석이 또 수출 보조금 때려받고 그리고 위안화 평가 절하해서 미국의 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일기 때의 경험을 갖고 이런 확신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상황이 2018년과는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 각국이 수출 보조금을 줄 돈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위기 때 재난지원금 엄청 줬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훨씬 적게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정말 푹 뛰어올랐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2020년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1990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만 해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36.9%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냐? OECD 국가들 평균으로 무려 111%, 3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OECD 국가들이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100%를 넘으면 이건 더 이상 재정 지출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착각이 뭐냐? 2018년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이하게 자기의 일기 때와 똑같다, 이런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 미국이 수입하는 제조업 제품의 상당 부분은 바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데, 중국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진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해도 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건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빚이 진짜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030년이 되면 가만히 놔둬도 앞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무려 116%가 됩니다. 여기다가 수출 보조금을 퍼준다. 중국의 미래가 정말 없어지겠죠. 왜냐? 중국은 더 이상 고령화로 돈을 쓸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2018년이나 19년처럼 보조금을 막 퍼줘서 수출 가격을 낮추고 이걸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월 22일자 트럼프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말했냐? 월마트는 관세를 자체적으로 감소해라. 월마트 네 스스로 관세를 먹어서 해결해 라고 얘기하면서 소중한 월마트의 고객들한테 어떤 비용도 부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켜볼 것이고 고객들 역시 월마트를 주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 관세 비용을 떠안아서 미국의 물가는 안 오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게 왜 그러냐? 월마트의 순이익률이 고작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존, 여기는 그래도 빅테크라고 순이익률이 10%나 돼요. 그런데 관세를 30% 인상한 거 과연 이걸 흡수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30%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EU, 캐나다, 멕시코 전부 다 30% 관세를 부과하겠다
8월 1일부터 할래라고 예고를 했죠. 진짜로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과연 월마트나 아마존이 이 가격을 흡수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 주요 국가도 거의 다 25%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관세를 미국 기업들이 떠안으면 아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고, 그건 미국의 유통업체들한테 큰 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통업체만 문제냐?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간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데, 여러분 철강 관세 50%, 구리 관세 50%, 이런 어마어마한 관세 비용을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거 소비자들한테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생각대로 미국의 기업들이 이 관세 비용을 흡수한다. 이번에 이렇게 높은 관세율은 제가 보기엔 미국의 기업들도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세 번째 근거는 뭐냐? 이건 뭐 아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본다면, 관세로 미국 제조업이 부흥해서 미국의 일자리가 증가되고 무역 적자가 해소되면 전체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하락한다. 이게 어떤 논리로 이렇게 연결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주장을 단계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관세로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인당 GDP를 봤을 때 미국은 89,000달러입니다. 유럽연합은 44,000달러로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34,000달러니까 절반도 안 되죠. 중국은 13,000달러니까 5분의 1도 안 됩니다. 베트남 5,000달러. 여러분, 베트남의 이 어마어마하게 싼 인건비, 이걸 미국이 대체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온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로보틱스로 모든 걸 바꾸면 된다. 로보틱스로 되는 건 최종 조립 과정이지, 중간에 중간재를 만들거나 수많은 밸류체인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이 필요합니다. 테슬라 자동차 마지막에 조립하는 건 이게 가능하지만 저 밑단으로 내려가잖아요. 사람이 아직도 다 모든 공정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걸 로봇으로 다 대처하는 건 한참 후의 일일 겁니다. 그래서 최종 조립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이 가치 사슬이나 아니면 공급망, 이걸 미국으로 다 옮긴다. 사실상 89,000달러에서 그런 욕심을 내는 건 정말 너무 과도한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진짜로 관세로 이끌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다 하더라도 미국의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데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지. 이거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거랑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반도체라 하더라도 후공정에 사람 손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만약에 미국으로 옮긴다, 그러면 5,000달러에서 89,000달러로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트럼프 주장대로 만약에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한다 해도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아무리 관세를 올려도 철석같이 믿는 물가 하락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유가만 떨어지면 된다, 이렇게 지쳐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트럼프 대통령 말에 한 30%는 찬성해요.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리거나 또는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유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모든 것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가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유가가 진짜로 하락할 것이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날, 그때는 미국의 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기준으로 7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68달러로 크게 떨어진 건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빈살만 왕세자 덕분인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유가가 좀 올라가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양의 원유 증산을 해줬습니다. 이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증산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세상의 외교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만 따지지 남의 나라를 위해서 원유를 증산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우디에는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사우디의 원유 생산 단가는 1배럴에 9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란과 함께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사우디는 워낙 엄청난 복지 국가거든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복지 비용 엄청난 수준으로 사우디 정부에서 대줍니다.
미국에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유학 비용도 대주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죠. 그래서 사우디는 이 원유를 팔아서 워낙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건 무려 95달러 유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는 지금 70달러만 되면 원유를 증산해서 유가를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최근에 생산 단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가 철강에 대해서 무려 50%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갑자기 생산 단가가 원래 48달러였던 게 지금은 70달러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이렇게 70달러 초반으로 낮춰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하나둘씩 망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진짜 하나둘 망해서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없어지면 유가를 올리고 싶을 겁니다.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당장 균형 재정을 하려면 95달러까지 올려야 되고요. 빈살만 왕세자가 원하는 네옴시티 건설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투자 이런 거 빈살만 왕세자가 엄청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투자 못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런 투자까지 하려면 95달러로는 안 되고요. 적어도 120달러가 돼야 빈살만 왕세자가 다시 옛날처럼 큰 손으로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제일 걱정한 게 뭐냐? 사우디가 언젠가 원유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때를 미리 대비해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우디가 나중에 몰락할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는 지금 당장 유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상당히 전략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70달러의 유가는 사우디가 재정 적자로 견딜 수가 없는 유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증산을 한다. 트럼프를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친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 잘 되라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국제사회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의 현재 저유가 정책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빈살만이 당장 유가를 낮춰주니까 이거 믿고 일단 관세를 지른 측면도 적지 않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사실 시차 때문에 그래요.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예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수입 업체들이 몇 달 동안의 재고를 다 쟁겨놨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곧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오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통관된 물건이 처음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시작했을 때 기업들이 바로 물건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마진율을 얼마로 설정하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토가 끝나야 가격을 인상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제조업체들 지금 중간재 가격 엄청 올랐죠? 철강에 50% 관세, 구리에 50% 관세.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나 서비스 업체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언제 올릴지 이걸 다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보통 3에서 6개월 뒤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런 시차가 트럼프에게 잘못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말려줄 것은 상대국의 행태가 아니라 사실 미국 금융시장입니다. 여러분 4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이나 갑자기 관세를 유예해 준 건 결코 상대 국가를 무서워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오롯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갑자기 치솟아 오르면서 난리가 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는 그런 오명을 쓰면서까지 90일을 유예해줬던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채권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국채 시장의 일종의 자정 효과거든요. 어떤 거냐? 채권 자경단이라고 해서 무슨 경찰단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채권 시장은 뭔가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마치 자경단처럼 작동을 해서 금리 급등 같은 이런 신호를 통해서 정부한테 경고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를 말려줄 수 있는 건 물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8월 1일까지 미국의 물가가 막 급등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안정돼 있을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관세 폭탄으로 다시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을 할 것인가 이 부분만이 앞으로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나마 미국의 금리가 불안하고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다시 치솟아 오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희망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나 아니면 금리 같은 약점이 없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거침없이 밀어붙였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달을 봐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바로 달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만 보는 건 손가락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식 한방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